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주고받는 협상을 하려던 게 아니라며 우리가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면서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평창 산불은 산림당국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9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는 공짜 야근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과 근로가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크림 방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됐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낮은 지지율과 다음 달 선거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이르면 올여름 이뤄질 답방에서 화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공동 이익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의 후속 조치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됐고 셔틀 외교도 1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안보 채널이 복원되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면 사회 경제 전반에서의 윈윈 게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화답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뚜렷한 사죄도 없었고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간접 화법이 전부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낮고 자민당 내에서 보수강경 아베파보다 소수인데다 다음 달 통일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둬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좀 진전된 형태의 발언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선거에서 불리한 그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를 했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여름 이뤄질 서울 답방에서 진전된 메시지로 화답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며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일본은 곧바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측은 이번에 회담의 결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은 강제동원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왔습니다. 따라서 셔틀 외교 복원 이후 어떻게 본격적인 관계 진전을 끌어낼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YTN과의 인터뷰 내용을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재개를 이끈 건 우리 정부가 지난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간 비공개 협상 때 뒷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해법을 내놓자 일본이 크게 반색하며 놀랐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일본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권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대등하게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끌고 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공식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합의는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의 기부 여부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 설득해 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지만 한일 간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 줄 평가는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떠나실 때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추가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면서 특히 연설문에 일본 식민 침략론자를 인용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구하기에만 화력을 집중하는 속 좁은 민주당과 달리 큰 미래를 위해 간다는 DJ의 유지를 잇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주 연속 장애의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일본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굴욕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에서 인용한 일본 사상가는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 멸시론자인데 이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하수인, 친일을 넘어 숭일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규탄 대열은 야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익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랐다며 섬뜩한 말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혹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의 유지는 다름 아닌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였다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DJ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 발전을 위한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각종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도 열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또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도 파행이 예상되면서 여야의 협치 모색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00개 이상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집권 여당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 주도권 확보를 내건 김기현 대표가 취임 초부터 난제를 만난 모양새인데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곧장 MZ노조 등과 토론회를 열며 소통 강화에 나섰지만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취지에도 크게 공감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60시간으로 제한을 했을 때 또 공짜 야근이나 그런 게 또 중시되는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제도 개편의 좋은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69시간이라는 말만 알려져서 마치 52시간 근로제가 69시간 근로제로 늘어난 것처럼 비춰진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특히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자칫 민생정책 주도권을 놓칠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 대표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주요 현안,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권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당장 이번 논란 수습 과정이 임기 초반 김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과로사회인데 주 60시간까지 일해도 괜찮다는 인식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은 무리이고 주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뭡니까? 마트 콩나물값 애누리 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주 4.5일제를 내걸고 대여 공세의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하고 우리가 대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됩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민생 경쟁을 내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면서 3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 이로 인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우리 정치가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등장한 게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하는,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정당엔 비례 의석을 덜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곧 무색해졌습니다. 이후 펼쳐진 여야의 극한 대치, 대화와 타협보단 정파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구태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크게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선 병리편과 준연동형으로 차이를 둔 1안과 2안. 대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3명에서 10명 뽑도록 한 3안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체 의석수 역시 현재보다 50명 더 늘리는 안과 바뀌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유권자는 선뜻 이해하기조차 힘든 고차 방정식이 된 건데 결국 링에 오를 선수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고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한은 지금도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당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정치의 합의제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기제다. 같은 당내에서도 여당은 영남권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 수도권 편중에 대한 우려까지 다른 쟁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늘리자고 했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도 사업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측에 돈을 줬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초 진술을 확보한 이후로 5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언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쌍방울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달 3일. 지난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성사 비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진술이 나온 지 40여일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결론은 아직입니다. 대북 사업비 등 대납 여부를 둘러싸고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 진실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북 브로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에 더해 최근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태도를 바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 대북 사업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양측 신경전이 불거지며 3주 넘게 자료 확보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구속 시한이 다음 달 만료되는 만큼 검찰로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결론 시점을 가늠할 변수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재판이 거론됩니다. 검찰이 앞서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로 대북 교류 사업 진출을 지목했던 만큼 재판의 상당 부분이 대북 송금 진위 공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대북 송금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결론을 뇌물 혐의 재판 1심 선고 뒤로 미뤄둔 건 아니지만 재판의 의미를 보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최근 이 전 부지사 조사 일정을 주 1회로 줄인 만큼 검찰로서도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실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눈 수사라는 점을 선명히 한 만큼 수사 결론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밤사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잃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7명이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큰 불길은 산림 15헥타르를 태운 뒤 약 9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버려지는 과정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민 50여 명을 마을 회관과 사찰로 대피시키고 산불 1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엔 17시간여 만에 꺼졌던 경북 상주시의 산불이 다시 발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숨어있던 불씨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선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선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차량 15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망으로 출판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작가를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꼼수 계약을 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캐릭터 대행사가 만화 검정고무신 원저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 2007년 10월 대행사 장모 대표와 이우영 작가가 서명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업권은 이 작가의 작품 활동을 통해 파생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여기서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어 3년 뒤에 체결한 양도각서 2건에도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가 2차적 저작물, 즉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과 관련해 모든 권리를 넘기고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조항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체의 권리를 넘긴다는 것 자체로는 사실 불공정한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또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서 자체로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작품이 성공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신인 시절 1,850만 원을 받고 출판사의 저작권을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했던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때문에 2차 저작물 사업을 미끼로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는 출판업계 관행을 두고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현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요, 저작권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한 정부 고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인 만큼 작가들은 계약을 할 때 저작물 이용 조건이라든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발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또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넘겼어도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역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임신부들은 열이 나거나 몸살이 있어도 태아에게 안 좋을까 봐 약 먹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신 초기엔 에드빌 같은 소염 진통제도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박소연 씨는 임신 중기인 지난 1월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해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혹시나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열이 많이 안 나는 게 좋다고 해서 다 복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 복용하는 것 자체가 애기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이 되기는 했었어요. 임신 중 고열은 문외와 같은 신경관 결손증이나 심장 기형을 유발하고 신경 발달과 체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특정 성분의 해열제를 복용하면 태아의 기형이나 저체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부프로펜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진통과 해열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임신 초기 2번 이상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처방이 있었던 임신부와 한 번도 없었던 임신부를 비교해보니 복용군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요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위험은 1.14배, 저체중이 발생할 위험은 1.29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소염 진통제, 또 해열제죠. 그게 이제 태아 입장에서는 이 프로스타글란드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혈관이라든가 또는 신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임신 중 고열이 나면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열제를 단기간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불가피하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처방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식약처에서도 지금 엔세이드 계열은 임부금기 2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2등급이라는 의미는 득실을 따져서 득이 더 많은 경우에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때문에 임신부는 코로나19나 독감 백신을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3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2023학년도 1학기를 디딤돌학기로 정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건강 회복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을잔치 수준의 학교 운동회도 돌아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먹는 김밥, 엄마 아빠도 참여하는 줄다리기. 코로나19로 멈췄던 학교 운동회가 돌아옵니다. 그동안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학부모도 들어가지 못했던 학교 정문을 활짝 열고 마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초중고 1,300개 학교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체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은 13.9%, 고등학생은 20%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체육을 못하거나 싫어하는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이 학교 스포츠 클럽 하나씩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여학생이 뛸 수 있는 종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체육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계층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365 체육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힘쓰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친구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었던 3년,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도 마련했습니다. 대면 상담보다 온라인이 편한 친구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력 공백은 진단 검사와 기초학력 보장 체험학기로 메웁니다. 다음 달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보충 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먹기 간편하고 저렴해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여겨졌던 햄버거 가격이 1년 사이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단품 하나만 시켜도 7,000원을 넘어설 정도인데 외식 물가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햄버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이번 달부터 메뉴 47개 가격을 평균 2% 인상했습니다. 기본 와퍼 단품 가격은 기존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감자튀김과 음료수까지 더하면 만원에 가깝습니다.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대표 메뉴 단품 가격은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세트까지 하면은 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한 끼를 그렇게 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먹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가격 인상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버거킹과 KFC는 지난해 1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역시 1년에 한 차례 수준이었던 가격 인상 시기가 6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졌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인기를 끌었던 맘스터치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각각 5% 넘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부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물류비와 환율 부담이 커졌고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올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크게 오른 외식 물가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생이라서 사실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솔직히 부담되는 건 맞고 그래서 햄버거보다 이제 학식이나 좀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고물가의 가격 인상률과 속도 모두 이전과 비교해 가팔라진 상황.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여겨졌던 햄버거마저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 대열에 합류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내일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 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들고 있습니다. 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 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 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기업 CRRC, 중고 중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에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일단 기술 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입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나 거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의 입찰 제도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30년 동안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데도 또 역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그 당시에 구매값뿐만이 아니라 향후 쓸 수 있는 연도 총 30년 동안의 전 생애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가운데 내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코레일의 KTX 평택 오송선 고속열차 입찰에서 혈세를 들여 개발한 국산 고속철 기술이 과연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완연한 신냉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중동의 앙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베이징에 불러들여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중동에서 중국이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中方支持中东各国进一步弘扬独立自主精神，加强团结协作，携手建设更加和平、稳定、繁荣的中东。 중국은 이어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때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합의의 연장선입니다. 充分利用上海石油天然气交易中心平台，开展油气贸易人民币结算。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이미 일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수 경우이긴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량은 196억 달러를 기록해 달러와 188억 달러를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등과의 석유 거래까지 달러 대신 결제를 시작하면 위안화가 당장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상을 키워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3,100억 달러,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체계로 깊숙하게 발을 담근 셈이 됐습니다. 공급망과 군사, 외교, 북한 핵 등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운영 부대를 중국과 인접한 난세이 제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본섬을 중심으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장거리 미사일 운용 부대는 일본 서남부 규슈 남단에서 타이완까지 이어진 난세이 제도에 배치해 중국과 북한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달 동안 북한과 중국 교역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올해 1월에서 2월 북중 교역액은 3억 2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두 나라 국경이 막히기 전인 지난 2019년 1, 2월보다도 11% 증가했습니다. 북한 수입은 3억 달러로 158% 늘었고 수출은 2,600여만 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처음으로 연 정부 간 협의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도쿄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 높이 끌어올렸다며 경제 안보는 주요 7개국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다며 전략적인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하루 전 자신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마저 현지 방송사의 영상을 확인한 뒤에 소식을 전할 정도로 이번 방문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이곳까지 직접 차를 운전한 푸틴 대통령은 어린이 센터와 미술학교를 둘러보고 점검했습니다. 깜짝 방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AP통신은 체포영장에 대응하는 방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는 9년 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justified, but the question is, it's not recognized internationally by us either. But I think it makes a very strong point. 일본과 정부 간 협의를 가진 독일의 숄츠 총리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Wir haben seine ihn die ganzen Jahre über begleitet und haben auch immer dafür gesorgt, dass er seine ihm gebührende Bedeutung haben kann. Und es ist so, dass niemand über Recht und Gesetz steht.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떤 결정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검찰이 곧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면서 또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항하라 우리나라를 돌려받자고 썼는데요.
이 메시지는 지난 대선 때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한 문구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압도적 대선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을 검찰이 오는 21일 체포할 것이라면서 저항하고 우리나라를 돌려받자고 썼습니다. 부패하고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이 오래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동화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면서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한 겁니다. 당장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유출 자료를 체포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맨해튼 지검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선거장부를 조작해 합의금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Did you know about the $130,000 payment to Stormy Daniels? Then why did Michael Cohen make it if there was no truth or allegation? Well, you have to ask Michael Cohen. Michael's my attorney, and you'll have to ask Michael.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하라, 우리나라를 돌려받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했을 때도 사용된 문구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제 한국의 창작 공연은 구성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해외 유명작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국립합창단 50주년 기념 연주회와 창극 정년이 그리고 뮤지컬 다시 봄 등 볼만한 우리 창작 작품을 소개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국악의 선율을 품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 국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한국합창교향곡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시, 그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광명과 동두천 시립합창단, 과천시립교향악단 등 200여 명에 이르는 연주자가 무대를 꽉 채웁니다. 우리의 가락과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이제 그 세계적인 언어로 그 만드는 작업을 이제 이 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61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정년이 1950년대 여성 소리꾼들의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티켓 오픈과 동시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원작인 웹툰의 탄탄한 스토리와 여성들에게 연대감을 주는 주제 등 성공적인 창작 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툰이 만화잖아요. 그래서 만화적인 신 구현을 가장 집중적으로 상상하면서 음악을 썼고요. 그래서 음악이 입체적인 음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다 챙겨줘야 해. 어딨어? 언제나 내가 필요해. 어느덧 50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 다시 봄입니다. 배우들이 직접 또래 친구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며 극을 만들어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주 고객인 뮤지컬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40대 이상 예매율이 70%를 넘기며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울산 남구의 복지 사각에 있는 이웃을 돕는 아주 특별한 천사인 나눔 천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재능 기부로 이웃을 돕는 나눔 천사 프로젝트인데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단칸방에 작은 부엌뿐인 좁은 집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능숙한 손길로 천장 조명을 교체하고 거주하는 어르신이 쉽게 들어줄 수 있게 출입문 손잡이도 설치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은 울산 남구에 있는 나눔 천사들입니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재능 봉사에 나선 겁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작은 힘이지만은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활동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 행정복지센터 한쪽에는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기부받은 음식을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눈치 보지 않고 음식을 가져가도록 설치한 겁니다. 각 단체나 지역에서 또 식당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러고 농사 지으신 분들 십시일반으로 모든 걸 갖다 주셔서 지금 냉장고와 하루도 비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고 동네 실정에 맞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울산 남구 나눔천사 프로젝트 첫 시작은 지난 2016년.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인 이유 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도우려고 시작됐습니다. 봉사에 드는 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3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모이자 틀니와 전세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남구는 캠페인을 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나눔천사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형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단 혹시 69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가 좀 많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극명하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책에 정해진 거랑 이게 아무래도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랑 아무래도 괴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만 더 많이 하고 결국에는 뭐 그게 임금이나 휴가로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호봉제에 익숙하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건 세대의 문제는 아니죠. 권리의식이 높은 거는 무언가들을 주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MZ세대라고 말할 수 없고 하청업체, 뭐 재하청업체 이런 분들이 누가 그 노동시간이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간과하시는 거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서 그런 시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사용한 비율이 76.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76.1%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5일씩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11일에서 12일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미 남은 3-4일 정도를 왜 못 쓰냐라는 질문이 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이 인원적인 여력이 없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초과임금 오남용이나 뭐 저축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악용이 일어날 경우 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본인이 관리 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만 있는 사람들 보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계약하고 자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그 69시간 일하고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기 쉽죠. 악용을 한다라고 맘먹으면은 근로자를 1년짜리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한 다음에 앞에 예를 들어 한 3, 4개월 정도를 몰아놓고 이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권고사직이나 이런 처리를 하게 돼서 3개월, 4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1년 단위 근로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장은 이론적으로는 69시간씩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중후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은 종일 나쁨, 대구와 경북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수도권 일부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2도, 부산은 7.5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7도, 청주도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점점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